어차피 요양원 가실 거잖아요. 미리 정리하는 게 서로 편하죠. 당장 나가세요. 지금! 복도에 홀로 남겨진 저는 떨리는 손에 숟가락 하나만 쥐고 서 있었어요. 설날 저녁 딸의 입에서 칼날 같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을 전부 딸에게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은 집마저 빼앗으려 하더군요.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늙고 초라한 버림받은 어머니만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가방 깊숙이 15년 전 남편이 남긴 그 서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미선, 올해 73입니다. 설날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어젯밤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 딸 은지 집에 가야 했거든요. 일주일 전 은지가 전화했었죠. 엄마, 이번 설날엔 저희 집에서 같이 보내요. 저희 시부모님도 오시기로 했어요. 양가가 함께 명절을 보낸다고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지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럴 순 없었어요. 전날 밤부터 떡국 국물 내고 나물 무치고 은지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반찬들을 준비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마쳤어요. 남편이 쓰던 보자기에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쌌습니다. 묵직했어요. 제 정성이 담긴 무게였죠. 가방을 챙기다 문득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오래된 갈색 봉투가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샀던 상가 건물 서류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오전 11시쯤 은지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거실에 이미 사돈 식구들이 와 있었습니다. 소파엔 은지 시어머니가 편하게 앉아 계셨어요. 저보다 5살이나 어린 분인데 일어나지도 않고 손만 흔들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사돈 어르신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제가 떡국 재료 좀 준비해 왔는데요. 네. 근데 요즘은 다 시켜 먹잖아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까치발을 들고 제 음식을 맨 위 구석에 밀어 넣었어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점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만 빠진 것 같았죠.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제 자리는 끝자리였어요. 상석엔 은지 시아버지가 앉으셨고요. 저는 조용히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 했지만 은지가 식기세척기가 있다며 말렸어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사돈과 은지가 가족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저는 맨 끝에 섰어요. 사진이 찍혔는데 은지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다시 찍자는 말은 없더라고요. 오후 4시쯤 제가 가져온 떡국 재료를 꺼냈습니다. 사돈이 제 옆으로 오더니 한마디 했어요. 떡국은 배달시켰어요. 이미 제 떡국 재료는 다시 냉장고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이 다가왔어요. 차례 준비가 시작됐는데 저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이미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혼자 베란다에 나가 귤을 까먹었는데 시큼한 맛이 혀끝에 퍼지더라고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냥 내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녁 7시 차례를 지냈어요. 저는 뒤쪽에 서 있었죠. 주인공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저녁 식사가 시작됐어요.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는데 저는 그 속에 없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실 시간이 됐습니다.
은지가 차를 끓여왔어요. 찻잔을 하나씩 나눠줬는데 저도 찻잔을 받았어요. 은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가까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은지와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사돈 부부도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마치 미리 짜놓은 것처럼요. 엄마, 강북에 있는 집 말이에요. 이제 제 명의로 미리 넘겨주시면 저희가 관리 잘할게요. 은지의 말에 귀가 멍해졌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강북집은 나에게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재산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인데 제가 20년 넘게 살던 집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어렵게 장만한 제 마지막 보금자리였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은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 집을 왜? 되물었지만 웃음의 온기는 없었어요. 사돈 어르신,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나중에 편하잖아요. 사위 태주는 시선을 피하며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또렷이 말했습니다. 전세 얻을 때 내 돈 7천만 원 줬잖아. 그리고 손주 학원비까지. 이젠 집까지 내놓으라고. 공기가 차갑게 식었고 은지의 얼굴이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사돈의 미간이 찌푸려지더니 은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나이 드시면 요양원 가셔야 하잖아요. 그 전에 집은 정리하셔야죠.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어요. 요양원이라고요? 태준이 벌떡 일어났지만 제 편을 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장모님, 지금 저희 부모님 앞에서 왜 이러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꼿꼿이 서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짐이지. 너희들한테는 그렇게 보이나 보구나.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은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손주 학원비 250만 원, 전세 보증금 7천만 원, 명절 때마다 100만 원씩 용돈. 내가 가진 거 다 쏟아부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집까지 내놓으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해준 게 다 당연했니? 이제 쓸모없으니까 요양원 보내고 집이나 챙기겠다는 거야. 사돈이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고 태주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뒤에서 은지의 목소리가 칼처럼 날아왔어요. 그럼 나가세요. 당장. 발걸음이 멈췄지만 돌아보고 싶은 걸 참으며 그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복도에 서서 손을 내려다보니 작은 숟가락 하나를 쥐고 있더라고요. 떡국 먹다 들고 나온 거였죠. 가방도 외투도 안에 두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손이 떨렸고 눈물이 났어요. 엘리베이터가 왔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늙고 초라한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1층에 내려 밖으로 나가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거리는 한산했고 저만 혼자였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려면 1시간도 넘게 걸렸습니다. 이 시간에 버스도 지하철도 끊겼고요. 무엇보다 지금 혼자 텅 빈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더라고요. 설날의 달은 언제나 밝고 둥글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이렇게 어두운 걸까요? 휴대폰을 꺼냈는데 다행히 주머니에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찜질방을 검색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방향을 잡고 걸어가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 돈을 더 많이 줬어야 하나? 입을 다물고 시키는 대로 했어야 했나?
찜질방에 도착해 지갑 껍데기에 끼워뒀던 비상금으로 입장료를 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만 혼자였어요. 옷을 갈아입고 탕에 들어가니 뜨거운 물이 몸을 감쌌어요. 온기가 퍼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고 물거품만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려서 확인해 보니 부재중 전화가 5통 넘게 와 있었어요. 모두 은지에게서요. 문자도 왔는데 잘못했다는 말은 없었어요. 은지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를 읽었습니다. 나이 드시면 요양원 가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엄마도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끄고 다시 탕으로 들어갔어요. 밤이 깊어가고 찜질방 휴게실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주변에선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주머니를 더듬으니 그 숟가락이 아직 있더라고요. 작고 차가운 금속 숟가락을 꼭 쥐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하지만 곧 답이 떠올랐어요. 집에 두고 온 가방이 생각났고 그 안에 든 봉투가요. 그래, 아직 나한테 내 것이 있어. 조용히 중얼거리며 내일 아침이면 집에 가서 그 봉투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있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라는 거요. 다음 날 아침 찜질방 탕 안에서 저는 물거품만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부재중 전화가 또 10통이 넘었습니다. 모두 은지에게서였어요. 문자도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주무시냐는 문자였는데 어디에도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아침 8시쯤 은지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 나올 때 두고 온 가방 좀 문 앞에 놓아줘. 어제 당장 나가라고 해서 챙길 겨를도 없었잖아. 손가락이 떨렸지만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놓아둘게요. 찜질방을 나와 은지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현관문 앞에 제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지만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재빨리 돌아섰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방을 열어보니 봉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문 앞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가방을 보는 순간 마치 제 신세 같았습니다. 주인한테 버림받아 밖에 내쳐진 물건처럼요. 아무도 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인사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가방만 문 밖에 내놓은 거였죠. 가방 손잡이를 꼭 쥐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요함이 저를 맞았어요. 텅 빈 집이었지만 이젠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으니까요.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를 탁자 위에 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보관해둔 상가 건물 관련 서류였죠. 지역 이름을 확인했어요. 경기도 화성시 동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15년 전에 샀던 상가 건물이었어요. 그때는 쓸데없는 투자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나중을 위해서라고 노후 자금이 될 거라고 했었죠. 서류를 보다가 제 이름 도장이 흐릿해진 걸 발견했습니다. 혹시 등기에 문제가 있으면 어쩌나 싶어 메모장에 적었어요. 등기부를 확인해 봐야 했어요. 문득 옆집 김아줌마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생인데 컴퓨터를 잘 다뤄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호야, 미안한데 할머니 좀 도와줄 수 있니?
등기부등본이라는 걸 떼야 하는데. 아, 인터넷으로 뽑으시려고요?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10분쯤 지나 준호가 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왔더라고요. 준호는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어요. 준호는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소유자 란을 봤어요. 한미선.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 건물이었어요.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며 휴대폰에 메모를 만들었습니다. 경기 화성시 동탄 상가 건물, 매입 연도 2010년, 연면적 약 300제곱미터, 매입가 3억 원. 당시엔 변두리였어요. 남편이 노후 자금이 될 거라며 평생 모은 돈을 다 넣었었죠. 주변 사람들은 쓸데없는 투자라고 했지만요. 마지막으로 큰 글씨로 적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 특히 은지에게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점심 뉴스였어요.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무심코 보던 중 갑자기 귀가 번쩍 뜨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 확장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앵커가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화면에 지도가 나왔는데 붉은색으로 표시된 개발 지역이 보였어요. 특히 동탄 일대는 대기업 본사 이전과 함께 상권 개발도 예정되어 있어 현재 상가 시세가 평당 8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동탄이라고요? 평당 800만 원이요? 제 상가가 있는 바로 그곳이잖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메모를 다시 확인했어요. 맞습니다. 경기 화성시 동탄.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서둘러 계산기를 찾아 두드렸습니다. 300제곱미터면 약 90평 곱하기 800만 원.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72억 원. 아니, 감정평가하면 최소 35억은. 설마 정말.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오후에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어요. 손주 학원비 이야기였습니다. 많이 들어간다고 도와줄 수 있냐고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보내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저녁을 먹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 잠갔어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은지가 한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요양원이라는 말이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중얼거렸는데 순간 울컥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각오가 섰습니다. 전화를 걸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랜 지인 만식에게요.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혹시 이 상가 건물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까요? 내일 아침에 전화해보자. 그래, 아직 나한테 내 것이 있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 인생의 운전대를 잡을 겁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편안하게 잠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6시였는데 커피를 끓여 마시며 창밖을 보니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아침 9시에 만식에게 전화를 걸었고 세 번째 벨이 울릴 때 그가 받았어요. 만식 씨, 저예요.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뵙고 싶은데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는데 만식은 잠깐 멈칫하더니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시계를 보니 5시간이 남았습니다. 씻고 나서 옷장 앞에 섰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 고민했어요. 회색 바지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바지였어요.
블라우스는 연한 베이지색으로 골랐는데 단정하면서도 정중해 보였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70이 넘은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흰머리. 하지만 오늘은 달라 보이고 싶었습니다. 머리를 정돈하고 립스틱을 살짝 바르며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이건 내 권리야. 소리내어 말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했어요. 넌 잘못한 게 없어. 당당해. 핸드백을 챙기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갈색 봉투가 있었는데 손으로 만져보니 낡고 구겨진 봉투였지만 안에 든 서류는 제 미래였습니다.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1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신문 부동산 광고를 가리키며 말했던 날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이 상가 어때? 경기 화성 동탄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너무 변두리잖아요. 거기 가본 적도 없는데. 지금은 그래도 나중엔 달라질 거야. 신도시 확장된다고 하더라고. 우리 노후 자금이야. 남편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남편을 믿었고 평생 모은 돈 3억 원을 상가에 쏟아부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변두리 상가에 돈을 버린다고 했지만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선아, 걱정 마. 이게 우리 노후 자금이 될 거야. 내 말 믿어.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아서 저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정말 맞았어. 중얼거렸습니다. 집을 나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에 자주 다니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가게 문을 열고 있었고 세탁소 앞엔 빨래가 걸려 있었어요.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지만 제게는 특별했습니다. 버스가 왔고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동네가 지나갔어요. 만식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보니 2층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계단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면 모든 게 시작되는 거야.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혼잣말을 했지만 설날이 떠올랐어요. 문 닫히는 소리, 복도에 선 제 모습, 손에 쥔 숟가락. 그리고 그럼 나가세요, 당장. 은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계단에 발을 올렸어요. 한 계단, 두 계단 천천히 올라가 2층에 도착해 복도를 걸어 만식의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만식이 책상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리니 떨렸습니다. 한 번 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만식이 의자를 권했고 저는 앉으며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손이 떨렸는데 만식이 물을 따라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내 천천히 서류를 펼쳤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나왔고 만식에게 건넸습니다. 만식은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무심하게 보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보며 지역명을 확인하고 면적을 확인하고 매입 날짜를 확인했어요. 미선 씨, 이거 남편분이랑 같이 사신 상가죠? 네, 맞아요. 15년 전에 남편이 제 명의로 샀어요. 만식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는 투로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만식은 컴퓨터를 켜서 뉴스 기사를 검색했어요. 화면에 기사가 떴는데
제가 산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요. 이 지역이 개발 확정 지역에 들어갔어요. 보상 절차도 곧 시작될 거래요. 심장이 쿵쿵 뛰고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보상이요. 만식은 최근 시세표를 꺼내고 지도 앱도 켜서 보여줬습니다. 인근 상가들의 거래 가격이 적혀 있었는데 숫자가 너무 컸어요. 저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쓸데없는 투자라고 생각했던 게 생각보다 큰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요. 만식이 종이에 숫자를 적었고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될 거예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여줬고 만식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좋아요. 소유권은 확실하네요. 미선 씨, 남편분이 정말 잘하셨어요. 이 상가 하나로 노후 걱정 없으시겠어요. 만식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한테 고마워해야겠어요. 이제 뭘 하실 건지 결정하셔야죠.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걸려요. 지금 팔면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만식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직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일단은 비밀로 해두세요. 특히 가족한테요. 사람들이 알면 복잡해져요. 특히 돈 문제는요. 만식의 말에 설날이 떠올랐습니다. 알겠어요. 비밀로 할게요. 만식은 명함을 한 장 더 주며 말했어요. 언제든 연락하라고 도와주겠다고요.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제 그 복도가 떠올랐어요. 문 닫히는 소리, 손에 숟가락, 눈물.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분노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는다.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눈빛이었어요. 더 이상 슬프기만 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만식의 사무실을 나온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앨범이었어요. 소파에 앉아 천천히 넘겼습니다. 은지의 돌 사진이 나왔습니다. 빨간 돌복을 입고 웃고 있는 아기. 제 손이 사진 위를 쓰다듬었어요. 이렇게 작았었는데 정말 사랑스러웠던 아이가 이제는 돈만 아는 딸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은지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 나왔는데 남편이 은지를 어깨에 태운 모습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결혼식 사진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은지와 태준이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저는 맨 끝에 서 있었어요. 사진 속 제 얼굴을 보니 그때도 이미 조금 외로워 보였습니다. 남편 사진이 든 액자를 들었습니다. 제사 때 쓰는 사진이었어요.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다고. 그 상가가 정말 우리 노후 자금이 될 거라고요.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녁 7시였는데 누가 이 시간에 올까 싶어 문구멍으로 내다봤어요. 옆집 김 아줌마였습니다. 손에 반찬통을 들고 있더라고요. 문을 열었습니다. 김 아줌마가 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안으로 모셨어요. 김 아줌마가 부엌으로 가서 반찬을 냉장고에 넣는데 거실 쪽을 쳐다봤습니다. 탁자 위에 펼쳐진 앨범을 본 거예요. 김 아줌마가 소파에 앉았고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 김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미선 씨, 오늘 시내 쪽에서 봤는데 어디 가셨어요? 심장이 쿵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볼일 좀 보러 갔다고요. 근데 부동산 중개소 쪽으로 가시던데요. 지난번에 우리 상가 팔아준 사무실 있잖아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김 아줌마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둘러대야 했습니다. 만식 씨가 아는 사람 소개해준다고 해서 잠깐 들렀다고 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집 파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그냥 아는 사람 일 좀 도와주려고 갔다고 했습니다. 김 아줌마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요즘 사기꾼들 많으니까 조심하라고요. 며칠 전 김 아줌마 아들이 등기부등본을 떼어준 일을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조심하겠다고 대답했어요. 김 아줌마가 일어나 현관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봤습니다. 참, 은지는 잘 지내죠? 저는 잘 지낸다고 대답했는데 김 아줌마의 다음 질문이 더 날카로웠습니다. 은지한테는 말씀하셨어요? 부동산에 간 거 별일 아니라서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 아줌마가 고개를 저으며 그래도 자식한테는 말해야 한다고 나중에 오해 생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들킨 것 같았어요. 김 아줌마가 저를 보고 분명히 은지한테 말할 겁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저는 너무 잘 알았어요. 서랍을 열어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서류가 그대로 있었어요. 다행이었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내일 만식 사무실에서 상가를 팔아야 했어요. 김 아줌마가 은지한테 말하기 전에요. 휴대폰을 꺼내 혹시 은지한테 전화 올까 봐요. 아직은 없었지만 곧 올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옷장을 열어 내일 입을 옷을 다시 확인했어요. 단정한 바지에 블라우스, 구두도 꺼내서 다시 한번 닦았습니다. 핸드백을 열어 봉투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어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70이 넘은 어머니가 서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설날 복도에서 울던 그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내가 하는 게 맞다고요. 김 아줌마의 방문이 신경 쓰였지만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상가를 팔고 돈을 받고 제 길을 가는 겁니다. 더 이상 딸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누가 저를 요양원에 보낼 수도 없습니다.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곳에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눈을 감고 내일을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나를 위한 인생이라고.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만식의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은지한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김 아줌마가 아직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제 만식이 말했던 상가 매수자를 만나는 날이었어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만식이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낯선 남자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미선 씨, 이쪽은 김상훈 씨예요. 남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받으며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만식이 차를 내왔습니다. 김상훈은 서류 가방에서 지도를 꺼냈어요. 제 상가가 개발 구역 한가운데 있다고, 꼭 필요한 상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얼마에 살 건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상훈은 종이에 숫자를 적어 저에게 건넸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만식이 어제 말한 것보다 더 큰 금액이었습니다. 현금으로 바로 드릴 수 있다고, 계약금은 오늘, 나머지 돈은 2주일 안에 준다고 했어요.
저는 만식을 받고 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다시 김상훈을 보고 팔겠다고 말했어요. 만식이 계약서를 꺼냈고 김상훈이 서류 가방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저도 핸드백에서 도장을 꺼냈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계약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상가 위치, 면적, 금액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만식이 옆에서 설명해 줬어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니 은지였어요. 만식과 김상훈이 저를 쳐다봤고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받으면 안 됩니다. 계약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후들거렸어요. 김상훈이 조심스럽게 괜찮냐고 급한 전화면 먼저 받아도 된다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계속하자고 말했어요. 다시 계약서를 봤지만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또 은지였습니다. 핸드백에 휴대폰을 도로 넣었는데 진동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만식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며 정말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네, 계속해요. 빨리 끝내야 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계약서 마지막 장까지 읽었어요. 도장을 찍을 차례였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세 번째였어요. 이번엔 문자 알림도 왔고 핸드백 안에서 진동이 멈추지 않았어요. 도장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저는 벌벌 떨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만식이 확인 도장을 찍었고 김상훈도 서명했어요. 계약이 완료됐어요. 김상훈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는데 계약금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 핸드백에 넣었어요. 김상훈이 감사하다고 2주 후에 나머지 금액 입금하겠다고 말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상훈이 먼저 사무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주저앉을 뻔했지만 만식이 제 팔을 잡아주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 5통, 모두 은지에게서였어요. 문자도 3개 와 있었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으라고요. 김 아줌마한테 들었다고요. 무슨 일이냐고요. 지금 어디냐고 자기가 가겠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김 아줌마가 말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계약은 끝났습니다. 만식이 물을 따라줬고 한 모금 마시니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가족분이 아시나 보네요. 네. 방금 알았나 봐요. 괜찮겠어요? 미선 괜찮아요. 이미 다 끝났으니까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 한 장을 더 주면서 강북집 하실 거면 여기 자기 아는 분이라고 전화하면 잘 도와주실 거라고 했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벤치를 찾아 앉았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김 아줌마가 엄마가 부동산 가셨다는데. 은지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응, 갔다 왔어. 무슨 일로요? 혹시 집 파는 거예요? 아니야. 다른 일이야. 지금 가겠어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지가 올 거라는 걸 알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집으로 가는 동안 생각했어요. 이미 상가는 팔렸고 계약금도 핸드백 안에 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상대로 은지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은지가 거실을 둘러보며 탁자 위를 살폈습니다. 김 아줌마가 부동산 갔다고 했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그냥 친구 일 도와준 거라고 별일 아니라고 말했어요. 은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뭔가 더 캐묻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어보고 다시 거실로 와서 서랍 쪽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서류는 이미 만식한테 넘겼고 계약금은 핸드백 깊숙이 숨겨뒀거든요. 은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무슨 문제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알았어. 은지는 한참 더 서성이다가 돌아갔고 문이 닫히자 저는 그제야 한숨을 쉬었어요. 아슬아슬했습니다. 은지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로 가서 주저앉았어요. 다행히 상가에 관한 이야기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그냥 돌아가지 않았겠죠.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어요. 정말 제 거였고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은지가 의심하고 있었고 언제 또 찾아올지 몰랐으니까요. 만식이 준 명함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명함이었는데 강북집을 파는 걸 도와줄 사람이었어요. 명함을 탁자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집을 팔아야 한다니 남편과 함께 처음 이사 온 날이 떠올랐고 은지가 어릴 때 뛰어놀던 거실, 명절마다 음식 차리던 부엌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설날 그 문이 닫히는 소리도 떠올랐어요. 복도에 서서 숟가락 하나 쥐고 있던 제 모습이요. 그래, 팔자. 혼잣말을 했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집을 팔면 어디서 살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은지가 알면 어떻게 할지. 새벽 4시쯤 됐을 때 결국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으로 강북집 시세를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높았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상가 판 돈과 집 팔 돈을 더했습니다. 숫자를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돈이면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고 요양원 같은 데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고 8시 정각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만식 소개로 왔다고 하니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이철수 부동산 대표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사무실에 방문해도 될까요? 네. 좋아요. 전화를 끊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오후 3시까지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옷장을 열었는데 입지 않는 옷들이 가득했고 남편 옷도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하나하나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기부할 것, 버릴 것, 가져갈 것으로 나누면서 은지 어릴 적 옷도 나왔습니다. 작은 교복, 운동회 때 입던 체육복. 손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젠 다 끝났어. 상자에 모두 넣었습니다. 정오쯤 됐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지였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녹음을 켜고 받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응. 엄마, 요즘 집에만 계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또 탐색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뭘 하는지 알고 싶은 거였어요. 괜찮아. 나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주말에 꼭 오세요. 제가 엄마 좋아하시는 음식 준비할게요. 생각해 볼게.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쁘게 약속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알 수 있었어요. 이 친절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요. 설날 그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라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준다고요? 제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거나 아니면 또 돈이 필요한 거겠죠. 오후 3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고 이철수 부동산 대표가 왔습니다. 50대 남자분이었는데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어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방마다 들어가 보고 창문도 열어보고 벽도 두드려보며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앉아서 종이에 숫자를 적어 보여줬어요. 현재 시세가 이 정도라고요.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아침에 인터넷으로 본 것보다도 높았어요. 빨리 팔고 싶어요. 한 달 안에요. 이철수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그럼 시세보다 조금 낮춰서 내놓겠다고 했어요.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비밀 유지해 주시는 거죠? 이철수 대표가 웃으며 비밀 유지는 기본이라고,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매물로 나간다고 했어요. 이철수 대표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집안을 걸었습니다. 거실, 부엌, 안방, 작은 방. 마지막으로 걷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노트를 꺼내 할 일을 적기 시작했어요. 첫째, 변호사 찾기. 둘째, 공증. 셋째, 새집 알아보기. 인터넷으로 변호사를 검색했는데 상속증여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 여러 개 나왔어요. 리뷰를 읽어보다가 유진아 변호사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절하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내일 전화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 9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지였어요. 녹음을 켜고 받았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고요. 아니야. 괜찮아. 주말에 꼭 오세요. 그래.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녹음을 저장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유진아 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를 열었어요. 상담 신청 버튼을 눌러 이름, 전화번호, 상담 내용을 적었습니다. 생전 재산 처분 및 공증 상담 희망이라고요. 제출 버튼을 누르니 내일 연락 온다고 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집을 매물로 내놓고 변호사 상담 신청하고 은지 전화 녹음하고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올 거고 그럼 공증을 하러 가야 합니다. 모든 걸 법으로 정해야 해요. 은지도 아무도 제 재산을 건드릴 수 없게요.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내 인생이. 상가를 판 다음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큰 상자를 들고 서 있었어요. 서명을 하고 상자를 받아 거실로 들고 와서 열어보니 고급 과일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과, 배, 포도. 보기만 해도 비싼 게 느껴졌어요. 카드가 하나 꽂혀 있어서 열어봤는데 맛있게 드세요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더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지가 이런 선물을 보낸 게 언제였죠? 적어도 5년은 된 것 같았는데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 곧 휴대폰이 울렸고 은지였습니다. 녹음을 켜고 받았어요. 과일 받았냐는 은지의 목소리는 유난히 들뜬 것 같았습니다. 제철 과일로 골랐다며 자랑하듯 말하더니 이번 주말엔 꼭 시간 내달라고 했어요. 갈비찜 준비해놨다고 손주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설날엔 손주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은지가 조심스럽게 탐색하듯 물었습니다. 요즘 어디 다니냐고, 뭘 하고 지내냐고요. 심장이 쿵했습니다.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집에 있다고
잘 지낸다고 얼버무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녹음을 저장했어요. 세 번째 녹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또 택배가 왔는데 이번엔 한우 세트였습니다. 1kg이 넘었고 또 은지 이름으로 온 거였어요. 포장을 뜯어보니 최고급 한우였습니다. 저녁 때 은지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녹음을 켜고 받았어요. 과일이랑 고기 받았냐고 물으며 토요일에 꼭 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다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은지야, 근데 왜 갑자기 이러니? 설날 때랑 너무 다르잖아. 순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은지가 당황한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그때는 정말 잘못했다고 내키지 않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물었어요. 요즘 뭘 하시기에 바쁜지, 무슨 볼일을 보냐고요.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도와드릴까 한다는 말까지 덧붙이며 계속 캐물었어요. 아니야. 혼자 할 수 있어.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네 번째 녹음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기뻤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친절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요. 설날 그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했어요.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던 그 목소리 말이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준다고요? 제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거나 아니면 또 돈이 필요한 거겠죠. 고급 과일과 한우로 제 마음을 사려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지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녹음을 켜고 전화를 걸었어요. 토요일에 갈게. 점심 먹으러 갈게. 은지의 목소리가 환해졌어요. 감사하다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먹자고 했어요. 밖에서 먹자고요. 둘러댔습니다. 한정식 집이 어떻겠니? 은지가 당황하며 집에서 먹어도 된다고 했지만 밖에서 먹는 게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은지야, 너희 시부모님도 같이 오시라고 해. 다 같이 밥 먹자. 전화 너머로 은지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돈 어른들까지 오라고 하냐며 놀라는 목소리였어요. 그래. 다 같이 모여야 해. 할 얘기도 있고. 은지가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토요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그날 오후 은지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처음 오는 전화였어요. 녹음을 켜고 받았습니다. 토요일에 같이 식사한다고 들었다며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자식 있는 집은 다 그렇게 한다고, 미리 정리하는 거라고,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좋다고 했어요. 또 그 이야기였습니다. 집 이야기요. 토요일에 자세히 얘기하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 녹음을 저장했어요. 5번째 녹음이었습니다. 이제 충분했습니다. 노트를 꺼내 토요일에 할 말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시작할지, 뭐라고 말할지를 하나하나 적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이를 꺼내 제 앞으로의 계획을 적었어요. 상가 팔아서 받은 돈, 집 팔면 받을 돈으로 뭘 할지요. 작은 아파트 전세, 병원비 적금, 취미 생활비, 여행 경비, 어려운 사람 돕기. 적다 보니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70이 넘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입니다. 금요일 저녁 유진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한정식 집에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가족들한테 말할 거라고, 제가 뭘 했는지 말할 거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되나요? 난 12시 역 앞 한정식 집에서 만나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잘하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내일 입을 옷을 골랐는데 단정한 한복을 꺼냈어요. 남편 제사 때 입던 거였습니다. 잘 다려서 걸어두고 구두도 닦았습니다. 핸드백도 정리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은지도 사위도 사돈도 알게 될 겁니다. 제가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손에 힘을 주었는데 떨리지 않았어요. 무섭지도 않았고 오히려 후련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며요. 내일이면 제가 제 인생을 되찾는 날입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이 그날이었으니까요. 깨끗이 씻고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단정해 보였어요. 머리를 빗고 립스틱을 살짝 바르며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핸드백을 챙기면서 안에 녹음 파일이 든 휴대폰과 공증 서류 사본, 그리고 얇은 봉투 하나를 넣었어요. 봉투 안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11시 반에 집을 나서 택시를 탔습니다. 역 앞 한정식 집까지 10분 거리였어요. 한정식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유진아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준비되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오히려 후련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유진아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함께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인이 나와 저를 맞으며 예약한 방으로 안내해 줬습니다. 넓은 방이었고 큰 테이블이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저는 상석에 앉았고 유진아 변호사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문을 열어두고 기다렸어요. 낮 12시 정각 현관에서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문이 열리며 은지가 먼저 들어왔고 태준이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사돈 부부가 들어왔어요. 은지가 환하게 웃었지만 곧 표정이 굳었습니다. 유진아 변호사를 본 거였어요. 누구세요? 내 변호사야.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태준이 나를 쳐다봤고 사돈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변호사가 필요한 건데요? 앉아. 밥 먹으면서 천천히 얘기하자. 모두 자리에 앉았는데 은지는 제 맞은편에, 태준은 그 옆에, 사돈 부부는 그 옆에 앉았어요. 주인이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갈비찜, 불고기, 생선구이가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이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만 천천히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은지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핸드백에서 얇은 봉투를 꺼내 은지 앞에 놓았어요. 은지야, 이게 내 몫이야. 은지가 봉투를 열더니 돈을 꺼내 세기 시작했습니다. 5만 원권을 한 장씩 넘기는 그의 손이 점점 느려지더니 멈췄어요. 정확히 100만 원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70평생 내 뒷바라지하며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아니. 그러고도 손주 학원비 250만 원, 전세 보증금 7천만 원, 명절 때마다 100만 원씩. 이제는 마지막 남은 내 집까지 너희들은 달라고 했잖아. 그리고 설날 밤 너희는 날 문 밖으로 쫓아냈지. 그게 내가 딸 키운 값이야. 100만 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지의 손에서 돈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 이것도 과분하지.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사돈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유진아 변호사를 봤고 그가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 명의 재산을 모두 정리했다고. 경기 화성 상가는 이미 팔았고 강북 아파트도 매각 중이라고요. 은지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상가를 팔았어요? 집도 팔고요? 저는 차분하게 앉으라고 말했고 은지는 천천히 앉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태준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 갔어요? 내가 쓸 거야. 내 노후 자금으로 쓰고 남으면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쓸 거야.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법적으로 저한테 몫이 있잖아요. 유진아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지만 제가 생전에 제 재산을 처분한 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요.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테이블 위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100만 원 있잖아. 그게 내가 딸 키운 값이야.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희를 뭐로 보느냐고 이렇게까지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태준을 똑바로 보며 물었어요. 태준아, 설날 기억나니? 태준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그날 복도에 버려진 내가 본 나였지. 손에 숟가락 하나 들고 쫓겨난 어머니. 그게 나였어. 은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사돈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요즘 다들 그렇게 미리 정리하잖아요. 저는 사돈을 보며 물었어요. 그래요. 그럼 사돈은 사돈 재산을 은지한테 다 주셨어요? 사돈의 얼굴이 붉어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다 녹음했어. 은지 전화, 사돈 전화, 전부.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과일 보내고 고기 보내고 갑자기 사과한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뭔가 한다는 걸 눈치챘으니까. 아니면 또 집이 탐나서 그런 거지. 은지가 변명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다 맞는 말이야. 설날 밤 그럼 나가세요 당장. 이라고 소리치던 사람이 갑자기 엄마 좋아하시는 음식 준비할게요라고. 5년 만에 처음 보내는 과일 세트가 효심이니. 그게 딸이 할 짓이니.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리가 떨리지 않았고 목소리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은지를 위해 살았어. 그런데 내가 받은 건 설날 문 닫히는 소리뿐이었어. 은지가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로의 평화를 위해 각자 살자.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저는 유진아 변호사를 받고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값은 내가 냈어. 천천히 드세요.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은지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걸어 나왔어요. 유진아 변호사가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어요.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끝까지 함께 해줘서 감사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한정식집을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어요. 강북집이 생각보다 빨리 팔렸고 젊은 부부가 샀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는 날 문을 잠그며 뒤돌아봤는데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새 집을 구했습니다. 교통이 편한 곳에 있는 20평짜리 전세 아파트였는데 딱 저 혼자 살기 좋았어요. 짐을 풀고 가구를 들여놓으며 커튼을 다는 동안 제 손으로 하나하나 꾸며 나가는 게 즐거웠습니다. 창문을 열면 공원이 보였고 아침마다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처에 복지관이 있어서 등록을 했어요. 수영, 서예, 댄스 수업이 있었는데 처음엔 70이 넘은 나이에 뭘 배운다는 게 쑥스러웠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수영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물이 무서웠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줬고 한 달쯤 지나니 25m를 갈 수 있었어요. 물속에서 팔을 휘저으며 앞으로 나아갈 때 자유로웠습니다.
서예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붓을 잡고 먹을 갈아 선생님이 쓰는 걸 보고 따랐었는데 처음엔 삐뚤했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복지관에서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김할머니, 이할머니, 박할머니 모두 비슷한 나이였고 수업 끝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들 힘든 시간을 견뎌온 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할머니가 자식들은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연락하지 않고 지낸다고 말했어요. 그게 나아요. 서로 편하게 사는 게 좋아요. 김할머니가 말했고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복지관에서 점심 식사 배식 봉사를 했습니다. 어르신들께 밥을 푸고 국을 떠드리며 반찬을 담았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나도 당신들만큼 외로웠어요. 어느 날 한 할머니께 조심스레 했고 그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상가 팔아서 받은 돈과 집 팔아서 받은 돈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진아 변호사가 도와줬는데 전세 보증금, 병원비 적금, 생활비, 취미 생활비를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그리고 남은 돈의 일부를 어려운 아이들 돕는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기부 영수증을 받았을 때 뿌듯했어요. 은지에게서 한정식 집 이후 2달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어요. 엄마,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며 손가락이 휴대폰 위를 맴돌다가 결국 짧게 답장했습니다. 잘 지내라. 엄마도 잘 지내고 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공원 나무들이 빨강, 노랑, 주황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어느 날 공원에서 혼자 걷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은지가 서 있었는데 얼굴이 야위어 보였어요. 엄마, 어떻게 여길 알고 왔니? 만식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고 은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왔니? 도와달라고. 아니에요. 그냥 엄마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은지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그를 봤어요. 마음 한편이 쓰렸습니다. 저 눈물을 예전 같았으면 닦아주고 안아줬겠죠.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었어요. 은지야, 힘들 때만 찾는 게 엄마니? 좋을 땐 문 밖으로 쫓아내고 힘들면 보고 싶다고. 은지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젠 각자의 몫이야.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고 너는 내 인생 살아야 해. 알아요. 힘들겠지만 견뎌. 엄마도 견뎠어. 저는 걸음을 옮기며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가을바람이 기분 좋게 뺨을 스쳤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70이 넘은 나이지만 제 눈빛은 달랐습니다. 밝았어요. 저는 이제 가을도 즐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낙엽 하나하나를 감사하면서요. 나 괜찮아. 아주 괜찮아.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가족이 준 상처를 지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거요. 저는 제 삶을 제가 고르는 길을 택했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70이 넘어서야 시작된 제 인생. 늦었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